여의도 사사건 건입니다. 수요일에 만나는 두 분, 최수영, 김상일 시사평론가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정치권이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유력 검토 보도에 새벽부터 술렁였습니다. TV조선, YTN 등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는데 추후에 검토한 바 없다고 대통령실이 부인하긴 했지만 자, 누군가 언론에 흘렸다면 어떤 의도였을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수영 평론가님. 저도 이제 2년 반의 청와대 근무 경력이 있는데 이제 핵심 관계자라 하면 우리가 통칭 비서관급을 이야기하고 이제 고위 관계자라고 하면 이제 수석급을 의미하는데 예. 그럼 이제 핵심 관계자가 이걸 뭐 이제 그 취재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아마 그 비서관급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것 또한 공식 라인인 거죠. 다만 이제 이게 오후가 돼서 이제 공식 그러니까 수석급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나왔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그건 분명한 결과는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그 분점 정부잖아요. 입법권은 이제 야당이 가졌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정부 여당은 인사권, 예산권, 행정권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두 쪽이 협치 없이는 이제 두 바퀴가 굴러가지 않으면 이제 자동차가 가지 않는 구조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정치권에서 여야 관계가 이제 더 앞으로 좀 진일보해야 하니까 그러면 파격적으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일종의 발상의 전환 차원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만일 근데 박영선 그 총리, 비서실장 양정철 이런 구도로 간다 그러면 사실상 이건 소연정이죠. 스몰 연정으로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논란이 됐지만 지금 오후가 돼서 약간 빠진 거는 너무 파격적이어서 이렇게 가기엔 조금 지지층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야권 내부에서도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여론 검증을 슬쩍 하는 차원에서 꺼내놨다가 다시 한번 회수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제 말씀하신 대로 뭐 여권도 그렇습니다만 야권에서도 좀 지지층들이 네. 좀 크게 술렁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좀 말씀하신 대로 좀 파격적인 그런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좀 네. 정치권도 그렇게 좀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권 인사도 그동안 많이 좀 거론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두 반응이 좀 시큰둥했어요. 네. 그래서 꺼낸 그 카드였다고 보십니까? 좀 내비친 거죠, 잠깐. 글쎄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 협치는 세력과 세력이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을 빼가서 쓴다고 해가지고 그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사람을 빼가면 빼간 사람이 그 진영에서 어떤 또 비판을 받겠습니까? 힘을 쓸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이 협치에 무슨 또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렇게 봐요. 하나는 지금의 여론을 한번 떠보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어제 대통령 모두 발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너무 드세다 보니 그것을 좀 분산시키자는 어떤 전략적 의도 이 두 가지가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좀 전에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께서 뭐 분점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강력한 대통령 행정부 중심 국가이기 때문에 국회가 견제를 하는 것이죠.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협력할 것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을 위해서는 협력할 것은 협력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예. 정부도 이것을 국회를 협력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교정하는 것이 저는 최우선적인 과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말씀 나눴던 이 보도가 나오자 여야 할 것 없이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치권 반응이나 여론을 살펴보려는 의도라고 봤고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문재인의 아바타 등의 표현까지 쓰면서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윤 대통령이 야당 파괴 공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했는데요. 자, 최수영 평론가님. 일단 여론 동향을 살피려는 의도, 아까 두 분도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홍익표 원내대표도 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의외의 카드여서 그런지 좀 이준석 대표 같은 그런 어떤 거친 반응도 나왔어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가 하마평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여론 검증의 기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슬쩍 언론이 보도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그 말하자면 여론과 반응을 보고 또 정책도 그렇고 인사도 그렇고 추진하는 게 뭐 그런 관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야당 파괴 공작의 의도를 가졌다거나 혹은 MB 아바타가 아니라 이제 문재인 아바타라거나 이렇게 격하게 표현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부분들은 좀 대통령의 파격적인 인선을 통한 발상의 전환. 그래서 어떤 식의 지금 이게 말하자면 여소야대 전국을 돌파도 해야겠지만 예. 그다음에 여당 인사들, 야당 쪽 인사들을 갖다 놓음으로써 그 자체로 보여주는 메시지의 힘과 그다음에 어쨌든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하지 않을 거라는 그 이른바 출구도 함께 모색하는 이런 양면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야당 인사 갖다 써가지고 무슨 야당을 파괴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부 거론되는 분들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예. 주요 인사들이었고 그 당에서 요직을 맡았던 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듯한데 저는 제가 보기에 이걸 가지고 그렇게 과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하반기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해볼까에 대한 고민의 일환으로 받아들여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만 하면 될 문제라고 보는데 아마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여론들에 대한 그런 추이들을 감안하면서 후속 인사를 검토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추이를 계속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아무튼 그 박지원 전 원장의 반응처럼 네. 야권에서도 오히려 더 거친 반응들이 나왔거든요. 네, 저는 뭐 야당 당연한- 파괴 공작 이런 네. 반응까지 나왔는데, 사실 이 이재명 네. 대표 중심으로 좀 민주당이 재편돼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이어서 그런 겁니까? 네. 왜 그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일단 반응?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그 사람을 이렇게 빼가는 식으로 하면은 당 내에 그거에 대한 반응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호불호의 반응들이 나오면 그게 갈등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뭐 그 인사의 그 야권 모 인사, 중진 인사의 예.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박영선 전 장관을 되게 싫어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이 내부의 갈등이 될 수 있고 뭐 박영선 전 장관이라든가 김종민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양정철 전 원장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 대한 또 의심을 하고 싶었던 사람들 내지는 뭔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죠. 이런 걸로. 민주당에서 싫어한다는 거죠. 그렇죠. 내부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당연히 야당을 파괴 공작으로 많이 옛날에 썼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씩을 빼가는 방식으로도 파괴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 빼가기식은 저는 협치가 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를 조금 너무 강하게 반응은 했지만 뭐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은 저는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두 번째 이준석 전 대표가 저는 지금 그 개혁신당 대표가 네. 전 문제라고 봐요. 지금 문재인의 아바타? 이분은 이미 기득권 정치에 물들어 있거나 기성 정치인이 벌써 돼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일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금 친했었다로 다 아바타가 되나요? 그러면 본인은 박근혜의 아바타인가요? 그리고 저는 이재명 당대표하고도 과거에는 친했어요. 정동영 의장 밑에서 같이 일했거든요. 그럼 저는 정동영의 아바타였다가 또 박영선 전 장관하고도 일했는데 박영선의 아바타였다가 뭐 그리고 이재명의 아바타였다가 그런가요, 저는? 저는 어떻게 젊은 정치인이란 분이 이렇게 일반화시키면서 어떤 사람을 쉽게 규정을 하는지 그게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도 안 하고 이런 말을 쉽게 쓰는지 홍준표 시장하고 좀 친하게 지내더니 홍준표화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의 반응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여당에서도 우려 섞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권영세 의원은 야당 인사들을 기용해서 과연 얻어지는 게 무엇이며 잃는 것은 뭔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원조 친윤으로 꼽히는 권성동 의원도 입장을 밝혔는데 당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인사는 내정은 물론 검토조차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용산과 가까운 거로 분류되는 이런 인사들까지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아니다라고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 섞인 반응을 낸 이유는 뭘까요? 너무 파격 인사였던 거죠. 물론 성사대지는 뭐 안 왔고 아직은 뭐 지켜봐야 될 문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 이런 것 같아요. 총선의 뜻은 총선의 민의는 예. 분명히 이제 보수에게 매서운 회초리를 들었지만 보수를 재건하고 다시 잘 복구하라는 의미지 그렇다고 남의 사람들을 안침으로써 우리가 정체성을 희석시켜 가면서까지 우리가 이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 좀 경색된 정국을 돌파해야 되느냐 예. 이런 어떤 반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걸 보완하고 우리가 어떤 걸 쇄신하고 우리가 어떤 걸 혁신해서 다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나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예. 마치 이제 뭐 야당과의 협치가 급하다고 야당의 중진 인사들을 빼옴으로써 더더군
전 정부 바로 직전 정부 그러니까 항상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는 그런 것들이 많았는데 전 정부 사람들을 갖다 놓으면은 과연 이 정부의 개혁과 그다음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 이런 것들이 살아날 수 있겠는가라는 예. 측면에서 제가 보기에 중진 정치인이 되잖아요. 벌써 오선된 의원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경륜에서 나온 걸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 여당 지지층에서 뭐 이렇게 예. 뭐 세게 얘기한다 이런 측면을 떠나서 아마 보수의 리빌딩 혹은 보수의 재건을 어떤 식으로 가야 하는지 방향성을 우리가 잘 잡아보자라는 방향성. 저는 제언으로 생각합니다. 예. 보수가 어떻게 나가실 것인지 방향성을 잘 잡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사실 이 여권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런저런 몇몇 인물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제 거론됐는데 네. 반응들이 너무 좋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저는 낼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청와대의 일추진 방식에는 좀 문제가 전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를 아이디어가 있다고 가지고 섣불리 예. 막 던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떤 파장이 있을지를 고민해 가면서 예. 순리적으로 풀려는 모습도 있어야 돼요. 신중하고 순리적으로 풀려는 모습도. 여당 중진들의 생각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그렇죠. 했겠죠. 이게 너무 말씀하신 대로 너무 급발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 고민도 공감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건 뭐지? 이러고 또 하나는 이게 또 아무리 내가 먹기 싫은 떡이라도 남에게 이렇게 또 떡을 쉽게 주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게 어쨌든 자리인데. 그러면은 내부에서 도저히 뭐 찾기가 어렵고 이게 내부에서 찾지 않고 밖에서 찾지 않으면 현 시국을 타개하기 어렵다. 이런 공감대를 먼저 형성한 다음에 이런 걸 추진해야 되지 그 않겠습니까? 공감대라는 것이 지금 네.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의 눈치를 봐서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아니죠. 민주당과 거국 내각을 구성하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내각을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죠. 민주당의 합의를 좀 그렇죠. 얻어라. 뭐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총선에서 패했다고 해서 거국 내상을 내각까지 구성하라? 뭐 이게 민의냐? 이건 여당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예. 정부가 그러면 이제 100대 국정과제와 3대 우리가 개혁과제, 연금, 노동, 교육을 얘기를 하는데 예. 거국 내각 구성한다면은 외형적인 탕평, 외형적인 화합의 모습은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국정을 이끌어가는 동력이 사분오열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각각의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각이라면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함께 한다는 얘기를 우리가 흔히 관용구나 수식어처럼 붙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 야당 인사들 갖다 놓으면은 이제 이게 말하자면 외형의 협치 혹은 이제 보기에는 탕평의 인사의 모습은 띄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굴러갈 수 있는 에너지와 동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히려 저는 이게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예. 제자리에서 맴돌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가 왜 책임 정치인 것인가? 권한을 위임받고 대의민주주의에서 권력을 위임받았으면 그것을 잘 운용하는 것이지 예. 우리가 야당과의 협치도 내실이 중요한 거지 실질적으로 모양만 잘 갖춘다고 될 것이냐? 아마 그런 지점에서 거국 내각이라면 물론 이제 아름다운 용어가 되고 그다음에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매우 여당과 야당이 한 발씩 예. 그러니까 2인 삼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도와 동력은 좀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도 예. 정치 영역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함께 고민해 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국 내각 그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된 그 민주당의 의중이 뭔지 짐작케 하는 얘기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했는데요.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해라. 거기에서 만약에 이런 인사들이 두 지도자 사이에 합의됐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인준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이제라도 진정으로 나머지 임기 3년을 제대로 보내려면은 탈당하고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원장님,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라. 그게- 영수회담 해라. 뭐 대통령에게 탈당까지 요구했네요. 네. 탈당에 뭐 거국 내각 구성을 위해서 이재명 대표 만나라. 뭐 몇 가지 요구를 한 번에 지금 한 문장에 다 들어가 있는데 네. 그 대통령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떤 의도에서 한 발언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는 저는 뭐 민주당의 생각은 아닌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박지원 그 이제 당선인의 뭐 개인적인 아이디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다음 대선에서 수권을 하는 게 목표인데 지금 뭐 협치를 하더라도 거기에 들어가서 책임을 같이 나눠지는 것까지는 뭐 그렇게
탐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거국내각은 그냥 순순히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아이디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민주당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총선 민의에 맞게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이 총선 민의가 너무 심각하면 예. 거국 내각을 아이디어를 그 주최 측에서 낼 수 있겠죠. 근데 민주당은 주최 측이 아니에요. 근데 거국 내각은 이쪽에서도 만약에 제안을 받는다면 엄청난 고민 하에, 동의 하에, 공감대 하에, 그다음에 시간을 들여서 토론 하에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요, 업무 추진 방식이나 소통 방식을 바꾸고 예. 야당과 협치를 하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 통합을 하는 그런 정권이 되라. 국민 통합적 정권이 되라. 이런 요구가 저는 총선 민의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예, 말씀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적이고 그 변화의 모습을 그 이미지화할 수 있는 인사가 여권 내에 별로 없는 거예요. 없다 보니까 여기까지 지금 아이디어가 나오는 건데, 근데 없다 하더라도 전혀 없진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아이, 박영선 전 장관 시킬 수 있으면 유승민 전 대표를 왜 못 시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는 거죠. 저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되던데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제 보수층에서는 또 지지자들 생각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아마 정부에서는 좀 고민할 지점이 이제 인선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많지 않겠어요? 그렇죠. 아니, 여러 가지를 들여다봐야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사실상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지금 임기 5년 내내 여소야대를 하는 유일한 87년 체제 이후에 처음 대통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동력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협치도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보수의 그 재건이라는 어떤 그런 당위성도 또 말하자면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죠. 고민해야 될 지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금 그래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도 그겁니다. 단순히 뭐 원포인트형 개각이라든가 비서실장 하나 바꾼다면은 그게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이 자체가 메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남은 3년의 방향성을 우리가 제시한다고 큰 틀에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고심하고 고민하는 것 같아요. 큰 틀의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강조해 네, 주셨는데 사실 지금 그 여권 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총선 대패라는 성적표를 받았지만 야권에 너무 끌려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이 왜 나오냐면 우리가 이제 재건하거나 복구하거나 하는 이런 리빌딩 작업을 통해서 당이 일신하라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당신들 정신 차리고 보수가 이렇게 가면 안 돼. 그다음에 정부 여당 좀 더 소통하고 낮은 자세로 가요 하고 회초리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회초리를 들었다고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한테 시동 꺼. 그래서 자리에서 내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는 좀 주변의 환경을 좀 잘 보면서 속도도 좀 조절하고 그다음에 주변의 사람들도 좀 보면서 운전하고 이제 과거에는 속도가 빠르게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데 방점이 있었다면 지금은 전후좌우를 살피면서 안전운전도 하고 이것이 모두에게 좀 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여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감 가는 국정 운영을 해달라는 건데 여기서 무조건 뭐 우리가 이제 시동 끄고 내리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면 이건 곤란하다는 거죠. 예, 여야 간의 협치에 시동이 걸린다면 어느 정도까지 그 협의나 합의가 가능할지는 지켜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우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열려 있다는 입장입니다. 여당 내에서도 이 대표를 만나서 대통령이 협조를 구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권영세 의원 얘기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저는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안 만났지요. 예.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국정의 그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은 더군다나 이 지금 뭐 전에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처럼 더 나빠진 국회 환경에서는 뭐 꼭 필요하다면은 저 안 만나실 이유가 없다. 만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상일 평론가님. 네. 오늘 국민의힘 당 원로들이 만나서 이제 총선 패배 원인으로 네. 대통령의 불통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야당 대표가 만나야 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데 물론 뭐 대통령실에서도 이제 못할 게 없다는 얘기 했잖아요. 네. 예,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대통령실의 얘기를 저희가 그 방향만 알 수 있지 체감하게끔 하는 거와 실천하게 하는 것은 알 수가 없잖아요. 대통령께서 모든 정책에 대해서 방향은 옳다라고 했지만 그 옳은 방향을 국민에게 체감하려는 노력도 부족하고 그거를 실천하는 노력도 부족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열려는 있지만 그거를 체감시키려는 노력과 실천하는 노력이 있을까요? 그냥 열려 있다가 있고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방향만 정하고 끝난 거하고 똑같은 방식이 저는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을 저렇게 할 게 아니라요. 총선 민의가 나왔으면 그거에 일단은 바짝 고개를 숙이는, 예? 그거를 굉장히 겸손하게 받들고 성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주체고 우리가 고민해서 우리가 할 건데 왜 총선 민의는 뭐가 중요해? 이런 식의 모습을 보이면 그분들을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것을 정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조차도 총선 민의에 의해서 내지는 대선 민의에 의해서 결정되신 분이에요. 그 선거에 의해서 결정되신 분들이 선거로 나타난 민의를 무시한다면 그 정치하지 말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생각이 열려 듭니다. 있다고 말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거기서 그치지 말고 좀 열려 있는 자세,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맞습니다. 취지로 들리는데요.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언행일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말이 말이 앞섭니다. 말이 앞서고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우리가 시건이라고 그럽니다. 앞말을 뒷말이 먹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는 이제부터 행동이 중요한 건데 어제 이제 대통령이 다 그 모두 발언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지 않습니까? 저는 해석이 분분해도 메시지는 딱 하나라고 봅니다. 엄중하게 우리가 국민에게 회초리 맞았고 국민에게 회초리를 맞은 만큼 내가 국민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식의 그게 저는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그렇다면은 그거는 메시지라면 그 다음에 따를 건 뭡니까? 실제 행동이죠. 그래서 예. 필요해서 만날 때 만나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의정 그 갈등이 이제 지금 불거져가지고 한 발짝 못 나가고 있는데 야당 대표 만나서 완포인트로 그런 걸 듣는 것도 오히려 국민에게 대한 굉장히 그 안심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앞으로 이 정책의 진일보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진정성 있는 행동이다. 그 행동에 가장 우선적인 거는 총리 비서실장 인선이 마친 다음에 예. 대통령께서 22대 국회가 개원될 무렵에 맞춰서 어떻게 여야 협치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내보일지 저는 이게 관건이라고 봅니다. 예, 여야 모두 지금 말로는 협치를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국회 상황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야권은 총선이 끝나기가 무섭게 특검법 공세를 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여야는 벌써부터 차기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에 더해서 법사위원장직도 다수 의석을 가진 자당 몫이 돼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는 민주당이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더니 뒤로는 힘자랑하냐고 비판하면서 법사위원장을 민주당이 다시 빼앗아 가겠다고 하면 22대 국회는 골성사나운 충돌뿐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이 원구성부터 벌써부터 난항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항상 과도한 욕심을 내는 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장은 그 본회의에서 모든 의사를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전 단계인 법사위원장은 그거에 야에 해당하는 정당에게 주는 게 맞죠. 그게 일종의 신사협정이었어요. 그 신사협정이었는데 그걸 한번 어겼다가 이 신사협정을 안 지키는 게 좀 말이 되냐라는 거를 스스로 조금 겸손하게 성찰해가지고 다시 뭐 돌려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총선 민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걸 다시 뭐 뺏어오겠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요, 그거는 권력을 독점하겠다. 우리는 눈치를 보지 않겠다. 이렇게 읽힐 수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심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물론 아직은 대통령께서 변하는 모습이 하나도 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총선의 정권 심판 민심이 종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만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이 좀 변하는 모습을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다음 심판 대상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분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것이 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야 그렇죠.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양쪽 다 지금 상황은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자 법사위원장직이라면 이제 말씀하셨듯이 본회의로 넘어가기 직전 관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다수당이 좀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이제 소수당이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관문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여서 이제 소수당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자리까지 내주면 야당을 어떻게 막겠느냐 이렇게 지금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영어로 게이트키퍼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게이트키퍼의 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민주당이 뭐 그 압도적인 의석을 가졌으니까 그렇다면 뭐 주요 상임위는 다 가져가더라도 저는 법사위원회 하나만큼은 말하자면 야당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우리가 입법 복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선언적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스트 트랙에 다 태울 수 있잖아요. 180석 여당만 그러니까 예. 야당이 다 공주하면 180석이 넘기 때문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법사위원장 설령 여당이 준다 한들 여기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것도 저 패스트 트랙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를 주고 안 주고에 대한 얘기는 민주당이 어떤 의지를 표명한다는 선언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소한 우리가 다른 당은 우리가 국회 다수당이니까 주도할 테니까 법사위원회 하나만큼은 여당이 가져가서 그 당신들이 그렇게 우리의 입법 폭주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받아들여 주세요라고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일각에서 여당이 이걸 갖겠다고 자꾸 나오면은 우리가 전 상임위를 다 가져도 된다라는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과연 이게 총선 민의에서 175석을 얻었다고 이렇게 정말 완력으로 밀어붙인다면 저는 그래요. 우리 국민들께서 마지막에 늘 현명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민주당이 분명히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22대 국회 원구성부터 좀 난항이 예상되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남용한 의혹이 있고 한동훈 전 위원장은 장관 시절 검찰의 자료 은폐를 방조한 혐의가 있다며 윤 대통령 그리고 한 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특검 정국이 예고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22대 국회가 21대 국회보다 더 심한 충돌을 벌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네. 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고발까지 한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는요, 이 보복의 정치, 한풀이 정치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 지금 역사상 무시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지층도 있고 거기도 감안해야 되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하지는 않다는 것을 우리 역사는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도층은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협치를 잘 해라. 예?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협치를 잘 하면서 이런 것들은 드라이하게 정말 문제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드러내 가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든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더 드러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 이런 걸 먼저 하면은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 상대를 압박해서 얻어내는 협치가 의미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협치 뭐 가능하기도 좀 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예, 뭐 상대를 압박해서 협치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감정이 상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더욱 반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더 이렇게 튀는 행동을 할 수가 있고 협력하지 않고 같이 죽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국민의 지지를 받았을 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을 보이면 예. 국민들이 그 지지를 지속적으로 보내줄 것이다. 근데 그 지지가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해라는 어떤 독주 내지는 또 뭐 일방통행, 독선 이런 걸 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로 간다면 지지를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탄핵 연대라는 공고한 지지층이 만들어졌었어요. 예. 근데 그게 왜 무너졌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너무 진영 논리만 얘기하고 너무 독주한다라는 프레임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게 와해됐던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심판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심판 안 하고 똑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또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런 상황들 국민들이 굉장히 현명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성숙한 모습으로 대처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협치를 하려면 최재형 평론가님 네. 이제 국회 환경도 좀 그렇죠. 정비를 하고 좀 준비를 해야 될 텐데 네. 지금 공수처 고발건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이 이렇게 되물을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야권에 175석, 조국 신대 100 그러니까 12석 준 거, 그거 특검하라고 준 거냐? 특검만 하라고. 그러니까 민생 돌보고 당신들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서 의회의 권력으로서 잘 이것을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가 조율해서 가라고 우리가 그 다수 의석을 준 거지. 매일 특검, 눈만 뜨면 특검. 그러니까 이른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투검이라 그랬잖아요. 툭하면 던진다 그래서 예. 투검이라 그랬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할 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있고 그다음에 여야가 원내대표상에서 조율해서 할 건 저는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연히 특검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말하자면 한동훈 공수처 고발하는 거 이게 지금 뭐 수사가 제대로 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던지고 보자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전국을 경색시키고 민주당의 그런 어떤 협량과 어떤 그런 옹색함을 더 보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거야다운 그런 어떤 여유와 속도감을 저는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돌파구 제가 마련이 짧게 좀 하나만 좀 예. 말씀드릴게요. 이게 특수활동비 남용이나 직권남용 이런 거는요. 제가 아까 보복 정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자리를 거쳐간 사람들은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잘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당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리더십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나간 빈자리에 누군가 와서 이 당을 추스르고 거대 야권에 맞서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차기 당대표로 한동훈 전 위원장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13일부터 1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무선 ARS 방식으로 한 것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예, 국민의힘 지지층의 44.7%가 한 전 위원장을 선호했습니다. 언론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은 18.9%, 안철수 의원은 9.4%로 나왔네요. 자, 이거는 최수연 평론가께 먼저 여쭤보죠.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바로 다음날 물러났단 말이죠. 한동훈 전 위원장 빈자리를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와서 채워주면 좋겠다. 이런 그 여당 지지자들의 요구가 지금 있는 거잖아요. 국회 내에 지금 그 화환도 계속 뭐 치워도 계속 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정치학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에펠탑 효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에펠탑이 노출이 계속되고 오래 있다 보면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의미인데 지난 100일간은 오롯이 한동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가 들어서면서 비상대책위원회가 바로 선거대책위원회로 전환돼서 전국을 유세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비록 낙선에서도 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민의힘 지지층 눈에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평가가 뭐 셀럽놀이를 했다 아니면 탄핵 저지선을 막았다 이런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총선이 끝난 지가 지금 일주일밖에 안 된 상황에서 여론조사니까 이게 높게 나왔다고 저는 보고 아마 당권이 이제 아마 제가 보기에는 7, 8월쯤 가서 이제 전당대회가 열릴 것 같은데 그럼 3, 4개월의 시간이 있고 이런 휴직의 시간이 있는 데다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당권은 당원 투표 100%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앞으로 잠깐 손을 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처럼 당원 70에 여론조사 30 이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되고 약간의 휴지가 좀 있다 그러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저 지금에 나오는 저 높은 지지율은 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바라다본 한동훈 위원장의 영향력과 4개월 후에 실제 전당대에 돌입했을 때 영향력은 좀 편차가 있을 것이다. 그 점을 저희가 약간 좀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고 봐요. 지켜봐야 되겠네요. 예, 이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 내부도 추스러야 되고 지금 여러 목소리가 나오는데 다 이런 목소리를 다 아울러야 되고 그리고 그 당정 간의 관계도 좀 재설정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고 그리고 또 야권에 또 맞서야 되는 그런 카리스마도 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몇몇 그 인물들이 지금 거론되지 않습니까? 수도권 뭐 중진들 몇몇 의원들 거론되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 차기 당대표는 잘하면 정말 대권 주자 반열로 올라갈 수 있는데 또 못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도 고심을 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미 고심이 끝났다고 봐요. 그렇게 보시는 왜냐하면 본인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고요. 그리고 다음 뭐 전당대회 출마는 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질 것처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고 보고요. 그럼 어떤 인물이 좀 당대표로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추후에 얘기를 제가 선호될 좀 거라고 드리고 보십니까? 싶었던 건데 좀 전에 여론조사 뭐 다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지금 여론조사 좀 아까 나온 여론조사를 보시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책임자잖아요. 일종의 당에선 최고 책임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선 패배 책임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 차별화라든가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패배의 책임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 거로 보고요. 그래서 자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소환하는 그렇죠. 거예요. 예, 네. 예. 책임이 뭐 전적으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책임이 있진 않고 당내에서는 가장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나오면 또 비판 여론이 전 일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을 보자고요.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이에요. 다시 말해서 대통령의 찐윤, 친윤들은 여기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도 이제는 그냥 똘똘 뭉쳐서 우리끼리만 가서는 안 된다. 조금 더 포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세력을 넓혀 나가야 된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층 포용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앞에 세워서 이 우리의 세력을 좀 더 수권을 할 수 있는 수권 내지는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 세력으로 재편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오늘도 전국 상황 잘 짚어주셨는데요. 오늘 여의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수영, 김상일 평론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